방황하던 청춘들이 희망을 찾아 동해바다로 가는 완행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이들이 찾아 헤매던 희망의 대상은 바로 고래였죠. 네, 영화 고래사냥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영화뿐만이 아니라 책과 노래에 이르기까지 고래는 희망적이고 아주 신비로운 대상으로 묘사가 되곤 합니다. 여러분은 고래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또 고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톡톡동해인 오늘 이 시간 국내 1호 고래 박사님과 함께 고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근무하는 손호선입니다. 저희 센터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고래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고요. 아직 우리나라 고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터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고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래가 바다에 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는 우리 사람과 굉장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전체 생물계에서 얼마 안 되는 포유동물에 속하는 굉장히 가까운 생물입니다. 고래를 보면서 놀랍달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는 사람과 비슷한 점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놀랍다고 느낍니다. 오늘의 동해인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손호선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래연구센터가 울산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울산에서 촬영 위해서 직접 와주시고. 예. 와, 바쁘셨겠어요. 평소에 운동하던 수영하고 바로 예. 여기로 왔습니다. 아니, 방송하려고 그러면 긴장도 될 텐데 수영까지 하시고 잘하시나 보네요? 그러진 않은데 예. 힘을 좀 빼고 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요. 네. 그 고래랑 같이 수영하고 이런 관광 상품들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예. 고래 박사님이니까 그런 건 당연히 해보셨겠죠? 관광 목적은 아닌데, 예. 일 때문에, 고래 옆에서 수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정말요? 예. 바다에서? 예. 제가 그냥 던진 질문인데 진짜로 해봤을 줄은 좀 몰랐습니다. 신기한데요? 고래는 왠지 이게 현실 속에 있는 동물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흔히 볼 수 없어서 그런지. 예. 그래서 아마 다들 좀 신비롭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다들 고래에 대한 이미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네. 그런 걸까요?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사람이 뭔가를 인식하고 느끼는 그런 동물의 크기가 네. 너무 작아도 느낄 수가 없고, 그렇죠. 너무 커도 사실 비현실적이 되고 느낄 수가 없는데, 고래 같은 경우는 적당한 수준의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누구나 자기만의 고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데 좀 완전 설득됐어요. 고래의 신비가 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고래 연구를 이제 오래 하셨는데 그러면 그 많은 고래들 중에서 특별히 애정하는 고래도 있나요? 제가 편애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네. 많이 나타나는 지금 볼 수 있는 고래가 한 5종 정도가 있습니다. 네. 동서남에 다 나타나는 밍크고래, 동해에 많은 참돌고래와 낫돌고래, 서해와 남해에 많은 상괭이, 그리고 제주도에서만 살아가는 남방 큰돌고래. 우리나라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신통방통 살아가는 얘들을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더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동안은 사실 고래가 뭔가 좀 이국적인 이미지도 강하고 어디 멀리 가야 볼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지역 포항에도 예전에 고래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동해를 찾았던
호경선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네. 영일만에서 물론 이 사람들도 다 과장했겠지만 네. 고래의 머리를 밟고 만 이쪽에서 저쪽까지 건널 수 있다라는 표현까지 썼을 정도로 고래 머리를 무슨 이 돌다리 건너듯 징검다리처럼 건넜다. 물론 과장이긴 하지만 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처음 동해를 찾았을 때 고래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고래는 울산에만 있고 저 어디 하와이나 이런 데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제 고래가 있었다니 오늘 좀 더 들을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고래 연구하는 분들 저는 사실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저도요.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제가 처음에는 갑각류, 새우게 같은 것을 연구했는데 네. 1999년부터 직장에서 고래 연구를 시작하게 되면서 네. 초창기에 그 연구팀에 합류하게 되면서 저도 고래의 매력에 빠져서 그냥 눌러앉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래를 많이 지금 연구를 하셔서 익숙하시겠지만 국내 1호 고래 박사시잖아요. 처음에 고래를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땠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직접 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어서요.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길거리에서 연예인들 처음 보면은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 저 진짜야 싶기도 하고 눈앞에 있긴 한데 이게 현실감이 막 없고 사진도 찍어야 되겠고 한 그 정도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디서 만나셨어요? 고래 처음 봤을 때는? 제가 처음 조사 나간 곳이 동해였으니까 네. 동해에서 참돌고래 무리들을 참돌고래 예. 한 마리도 아니고 무리로. 예, 참돌고래는 우리나라 동해에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나타나면 몇천 마리가 배가 참돌고래 그냥 쌓여버리죠. 와, 몇천 마리면 상상이 안 돼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네. How lucky am I? How lucky am I? Yeah. To love somebody. 고래가 왜 청력이 엄청나게 좋다. 네. 이런 얘기들도 들은 적이 있는데 거죠. 예. 어때요? 청력이라기보다 돌고래들이 음파를 물체를 식별하고 보는데 우리 사람 시각처럼 사용합니다. 음파를 이용해서 뭔가를 본다는 건 네. 박쥐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는데 돌고래도 똑같이 물속에서 음파를 쏘고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이미지로 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런 음파를 이용한 기계가 뭐 초음파 진단기 같은 거죠. 임신하신 분들 아기 보고 하는 네. 뭐 원리는 같습니다. 돌고래도 음파를 내보내고 반사되어서 들어오는 걸 말 그대로 듣는 거죠. 듣는 걸 이미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보통 하이톤 목소리를 내면은 돌고래 소리 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막 하이톤의 소리를 내나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범위보다 예. 돌고래가 사용하고 들을 수 있는 범위가 더 높은 주파수가 있습니다. 실제 높은 주파수는 가까운 데 있는 물체들을 정밀하게 해석할 때 쓰고 낮은 주파수는 아주 멀리 있는 물체들을 대강을 파악할 때 쓰고 그런 거죠. 야, 지금 순식간에 고래에 대한 상식이 너무 쌓여가고 있어요. 근데 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고래가 예. 자살을 하기도 한다고. 예. 자기들만의 장래 문화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랍기도 하고 좀 충격적이기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자살에 대한 이야기는 돌고래 보호로 유명한 환경운동가가 있는데 예전에 돌고래 조련사였는데 네. 자기가 원치 않는 환경에 있게 된 돌고래가 물속 깊은 데 들어가서 숨을 안 쉬고 스스로? 자살을 했다는 보고를 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돌고래는 사람하고 달리 이 숨을 쉬는 게 자율신경이 아닙니다. 사람은 숨을 참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개들은 죽을 때까지 숨을 안 쉴 수 있는 거죠. 돌고래는 그렇게 뭐 자살을 생물학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장래 문화라는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세계적인 부분도 있고 사회적인 행동도 있을 건데 아직 경계는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어떤 포유동물이라도 새끼가 죽거나 그러면 그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굉장히 뭐 침팬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 사체가 부패할 때까지 막 업고 다니고 그런 사례가 있듯이 돌고래들도 일단 동료가 죽거나 새끼가 죽었을 때 계속 어미나 동료들이 물 위로 떠올려주면서 물 밖으로 나와야 숨을 쉬니까 오랫동안 데리고 다니는 이런 보고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신비롭긴 하네요. 그 외에도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고래 박사가 볼 때는 또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고래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습성 같은 거 뭐 또 있을까요? 요즘 우리나라 저출산 이런 거에 때문에 누구나 고민도 많고 한데 아프리카 어느 지역 속담에 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다 필요하다, 나서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돌고래들 중에 어떤 종은 누군가 새끼를 낳으면 그 무리에 있는 모든 암컷들이 물론 다 큰 성인 암컷들이 네. 젖이 나오는 그런 현상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출산을 하지 않은 암컷 돌고래들도 젖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되죠? 행동 연구하는 쪽에서는 이런 예. 현상이 다른 동물들에도 가끔씩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돌고래들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진짜 신기한데요? 센터장님께서는 주로 연구를 하시는 쪽이 밍크고래로 알고 있거든요. 밍크고래가 뭐 로또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우리나라 연안에서 1년에 한 80마리 정도의 밍크고래가 의도치 않게 어민들이 쳐놓은 그물에 이제 잡힙니다. 그럼 이렇게 잡힌 밍크고래를 보는 시각은 사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왕 이렇게 됐으니 이걸 버리는 것보다는 사람이 이용하는 게 좋다. 또 있을 수 있고, 생물 보호라는 입장에서 사실 먹거나 하는 것보다는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불법적으로 잡은 게 아니라면 유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가 듣기로도 꽤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다 보니까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로또만큼의 금액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뭐 워낙 또 가치가 크다 보니까 예. 불법 포획도 좀 심심찮게 있을 거는 같아요. 해마다 그런 불법 포획이 뭐 발견되거나 하면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고래를 잡는 포경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였죠? 금지된 게? 1986년부터 그러니까 85년까지 잡았죠. 그 이전에는 이제 고래를 다 잡아왔던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예. 예. 우리 센터장님이 그 이야기 좀 들려주실 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반도 연안의 고래잡이 역사에 대해서 예.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강연 좀 기대하고요.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한반도 연해에서 고래를 잡았던
그런 역사를 간단하게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울주군 대곡리에 있는 반구대 안각화가 될 것 같습니다. 1995년 국보 285호로 지정이 되었는데 약 7천에서 3천년 전 선사시대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약 300여 점의 동물과 사람, 도구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 한 200여 점의 동물이 그려져 있고 고래가 약 60여 점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반구대 암각화에 그려져 있는 고래들을 보면 여러 종들의 고래를 굉장히 상세하고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어서 반구대 암각화에 고래 그림을 그렸던 선사인들은 틀림없이 고래들을 굉장히 가까이 있어 자세히 관찰하고 그리고 암각화에 그려져 있는 그물로 고래를 둘러싼 모습이라든지 작살이 그려진 것들을 보면 이 시대 사람들이 고래를 잡았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이후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서는 고래가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기록이 사라졌다는 사실 자체가 고래잡이가 전혀 없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역사 서술의 부재는 고래를 또는 고래잡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고래에 대한 기록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일성록 같은 조선시대의 엄청난 기록 유물들에서 고래에 대한 언급이 여기저기 나타나는데 그러한 언급들도 고래잡이에 대한 언급은 아닙니다. 일례로 조선왕조실록에 고래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 고래라는 생물에 대한 언급은 46건 정도가 나타납니다. 그 46건 대부분은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등 비유로서 나타나고 단 7건 정도만이 정말 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왕들보다는 연산군과 광해군 편에서 고래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연산군 같은 경우는 지방 관료들에게 고래를 잡아서 보낼 것을 지시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도 보면 상경이가 나타난다고 서술하고 있고 상경이에 대한 서술도 있지만 지역 어민들이 잡을 줄을 모른다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왕조실록 헌정편에 우리나라의 고래잡이가 아닌 동해에 나타난 이항선, 즉 서구 포경선들의 고래잡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외국 선원들이 동해에 나타나서 고래를 잡아서 먹기도 하고 가끔 내려서 물을 깃기도 한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1840년에서 1849년 사이 외국 논문에 따르면 외국 포경선들이 이 12년 동안 우리나라 동해에서 약 3만 마리 정도의 긴수형 고래를 잡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외국 포경선들이 몰려오던 시기이다 보니까 조선왕조실록에도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이 시기에 프랑스의 포경선이 독도를 발견하고 리앙크루락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고 또 돌아가는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는 고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다가 고종이 김옥균을 동남제도 개척사 겸 관포경사라는 관직에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김옥균은 그런 관직을 받고 사실 그 당시 동남제도 개척사의 일이 울릉도와 독도에 주민들이 다시 살게 하고 우리 땅에 영유권을 확보하는 일인데 그쪽에 대한 업무를 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포경에 관한 기록은 역시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 관직을 임명을 했지만 포경 관련해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 왕조 말기에 포경업이 굉장히 이윤이 많이 남는 산업이라는 것을 알기는 했지만
실제로 포경업을 수행할 만한 그런 자본과 기술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우리나라 연안의 포경은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일본 사람들이 합작회사의 형태로 우리나라 남해안에 진출해서 포경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러시아 게이제를링 백작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포경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고 우리나라 연안에서 1800년도 후반부터 고래잡이를 시작합니다. 당시 고래잡이는 항구에 포경기지가 있고 포경기지에서 배를 끌고 나가서 가까운 곳에서 고래를 잡고 다시 돌아와서 항구에서 고래고기를 처리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러시아의 게이제를링 백작은 6개 정도의 장생포, 제주도 서귀포 이런 곳 6곳 정도의 포경기지를 임대를 해서 포경을 하게 됩니다. 일본도 러시아처럼 조금 대규모로 포경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던 차에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 러일 전쟁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죠.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일본은 러시아 포경선을 모두 다 압수를 하고 러일 전쟁이 끝난 1905년부터 일본이 한반도 연안의 포경을 독점하고 그때부터 포경을 실시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동안은 일본이 우리나라 연안의 포경을 독점하고 고래를 잡으면서 많은 고래잡이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 일본 사람들이 가장 목표로 삼았던 종은 참고래였습니다. 참고래는 20m가 넘는 대형 고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남는 그런 포경 대상이었죠. 그리고 또 연안에서 잡기가 쉬웠던 귀신고래를 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잡게 됩니다. 귀신고래는 먼 바다 쪽으로 나가지 않고 연안 해안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특성 때문에 큰 배와 많은 장비를 가지지 않아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고래였는데 그러다 보니 일본이 귀신고래를 얼마 숫자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귀신고래를 거의 절멸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연안에서 외국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포경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제강점기가 끝난 이후 그 당시 일본 포경선에서 선원으로 근무했던 한국 선원들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자신들이 근무했던 그 포경회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몇 척의 포경선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46년부터 우리나라 사람의 힘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자본으로 포경이 이루어지지만 국제포경위원회에서 1986년부터 전 세계 상업 포경을 전면 금지하자는 결의를 하고 통과를 하게 되는데 그 결의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85년까지만 포경을 하고 마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연안에 살았던 대형 고래들이 긴수염고래, 귀신고래, 참고래 정도인데 만일에 과거 역사시대에 우리 선조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이들 고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외국 세력들이 함부로 잡도록 두지 않았다면 우리도 매일 동해바다에 나가서 그 고래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Oops, my baby, you woke up in my bed. Oops, we broke up, we're better off as friends. Now I accidentally need you, I don't know what to do. 센터장님 강연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래잡이 역사가 이렇게 길었네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기록이 남겨진 걸로 파악한 게 이 정도고 아마 그 전부터 잡았겠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고래가 사실은 이렇게 작은 물고기들에 비해서 잡기 수월한 것도 아니고 크기가 있으니까 쉽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옛날부터 사람들은 고래를 잡으려고 했을까요? 쉬운 것부터 시작을 했겠죠. 보통 상상이지만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건
죽어서 떠내려온 고래를 통해서 뭔가 고래에 먹을 것도 있고 기름도 있다는 걸 아마 먼저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잡으러 나가기 시작했을 텐데 네. 아까 말씀드린 긴 수염 고래가 네. 영어로 쓰면 이름이 right whale인데 그 영어의 그 right가 딱 맞는 적당한 그렇죠. 그런 뜻인데 그 이유가 얘들은 굉장히 천천히 헤엄쳐 다닙니다. 그리고 잠수하고 들어왔다 나왔다 하기보다는 먹이를 먹을 때는 항상 몸을 물 밖에 드러내놓고 천천히 다니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이 노를 저어서 잡으러 갈 수 있고 그리고 작사를 던져서 잡았을 때 또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둥둥 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또 사람들이 줄을 묶어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잡기가 쉬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포경으로 맨 처음 지금도 그지 멸종위기입니다만 멸종위기에 처한 애들이 걔들 긴수염고래고요. 참고래 같은 애들은 영어로는 바다의 그레이하운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또 죽으면 가라앉는데도 이미 그때는 근대식 포경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시작은 할 수 있어서 했는데 네. 끝은 하기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군요. 근데 뭐 고래가 워낙 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우리가 식용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잡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과거에는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그 고래를 잡는데 애를 썼던 거죠? 초창기 포경은 그 다 먹었겠죠. 그걸 안 먹었을 리는 만무한데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유럽과 미국 쪽 포경은 고기는 이제 거진 버리고 기름을 얻기 위해서 고래를 잡게 됩니다. 고래 몸에 있는 기름이요? 예.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그 미국 소설 모비딕이라는 데에도 나오는데 네. 향고래를 추적하고 잡는 이유가 가장 고급의 기름을 생산하는 고래가 향고래라고 하고 음식물이나 부식으로 채워갔던 통들에 고래 기름을 채워서 다시 낸트키스로 돌아오는 만일에 먹기 위해서 고래를 잡았다면 저는 그렇게 많이 잡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 점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고래 기름이 그럼 하나의 좀 큰 산업이 되었었나 보네요, 그러면. 예, 예전에는 양초를 만들고 네. 등불을 켜는 데 썼는데 보통 다른 기름 같은 경우는 그름이 생기는데 고래 기름은 그런 게 안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급 양초인 거죠. 그렇군요. 집에서 요즘도 사람들이 향초를 보통 많이 쓰는데 그거에 처음에 만들 때는 고래 기름으로 만들었던 거군요. 요즘도 거기 많이 쓰는 네. 향초가 그 미국 일반명으로 보통 뭐 양키 캔들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이 원래부터 초를 만들던 지방에서 아직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 양키 캔들이. 그렇죠. 그것도 고래랑 이렇게 연관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네요. 예. 그럼 그 지역에서 이제 늘 고래도 좀 많이 잡았었고. 그렇죠. 요즘은 고래 예. 기름으로 만들진 않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아무튼 시작은 그렇게 됐던 거군요. 예. 그렇군요. 근데 고래 중에서 사실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좀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 생각들은 막연하게 하고는 있거든요. 예. 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뭔가 고래가 약간 우리와 거리가 있는 뭔가 꿈과 같은 그런 이미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결국 고래를 살리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꿈을 지키는 그런 일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포항에서도 좀 고래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울산이랑 사실 멀지는 않잖아요. 예. 예, 뭐 포항에서는 뭐 고래고기 정도나 뭐 고래와 관련된 그런 문화가 있지 전혀 좀 관심이 많이들 없는 편인데 우리가 진짜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 공생해야 되는 관계니까요. 우리 인간과 또 고래가 계속 잘 살아나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뭐 불법 포획은 당연히 하면 안 되겠고 또 어떤 노력이 있을까요? 딱딱하게 이야기하면 접근성 강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울산은 이미 반구대 암각하나 네. 그다음에 포경을 통해서 고래를 이미 자주 접했던 사람과 지식과 뭐 먹는 거였지만 그런 문화 같은 게 남아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쉬운데 포항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만 나가면 참돌고래나 낫돌고래처럼 우리나라에서 동해에서 정말 많은 그런 돌고래들을 볼 수 있는 자연적 여건은 좋은데 거기에서 고래 관광이나 이런 식으로 고래에 접근해서 네. 결국은 그렇게 한번 보는 게 저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깊이 각인되고 남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게 결국 인프라가 되지 않나 해서 무조건 처음 보존을 하자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지만 네. 일단 뭔지 한번 보자.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포항에 보면 그 마을에 벽화를 그리고 네, 있죠. 예, 그런 기사를 저도 봤는데 그런 게 이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첫걸음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알게 되면은 그만큼 또 그 뒤로는 뭐 굳이 따라다니면서 야 보존해 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막연하게 멀리서만 우리가 이제 고래는 지켜줘야 되니까 거리를 둬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접근성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예. 가까운 것부터 지켜야죠.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오히려 가깝게 느끼고 직접 눈으로 한번 보고 나면 좀 더 이게 관심을 갖고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더 생길 것 같아요. 예. 예. 우리가 직접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게 고래니까요. 우리의 꿈이기도 하고요. 예. 앞으로도 센터장님의 고래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예. 저의 고래도 구체적으로 더 잘 그려나가려고요. 오늘 말씀 너무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I think being in love with you is bad for my health, but I can't see me doing this with no one else. So guess I can't be blaming anyone but myself. Hey, hey. Yeah, I know today I called you like a